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을 읽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향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향연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기 전 일종의 그 에로스에 관련된 심포지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 용어로 심포지움은 원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토론하는 것,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심포지움인데, 오늘은 지금 술을 마시지 말자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장면인데,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각자 내려보는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파우사니아스가 아마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에리크시마코스가 얘기할 차례입니다. 이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닥터였었죠. 네, 읽겠습니다. 그래서 에리크시마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네. 파우사니아스의 논의는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 적절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논의의 끝을 제대로 맺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두 종류의 사랑을 구별한 것은 나의 의견으로는 아주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나의 직업적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사랑은 인간의 영혼 속에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소년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 밖에 많은 다른 대상들을 갖고 있고 또한 다른 작용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동물의 몸, 땅에서 자라는 식물,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에로스는 위대하고 놀라운 신으로서 이 신의 영향은 어디에나 미치고 있으며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모두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종사하는 기술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의학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육체적 구조 자체가 이중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든 다시 읽겠습니다. 건강한 육체는 병든 육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고 병든 육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이 느끼는 욕망이나 사랑의 대상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체에 깃들인 사랑은 병든 신체에 깃들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실은 인간의 육체를 다루면서 우리는 잠시 전에 파우사니아스가 말한 것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덕 있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또는 악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명예와 불명예가 결정되는 것처럼 좋은 의사의 의무는 육체의 건전하고 건강한 부분을 만족시켜주고 건전하지 못하고 병든 부분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의술이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의학이란 충만과 배출과 관련하여 육체에서 작용하는 사랑의 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가장 솜씨있는 의사는 이러한 영역에서 고상한 사랑과 비천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의사이고, 비천한 사랑을 가진 육체를 고상한 사랑을 가진 육체로 바꿀 수 있고, 사랑이 깃들여 있지 않으나 사랑이 필요한 육체에 사랑이 깃들이게 하고, 사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랑을 깃들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서로 가장 적대적인 요소들을 서로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요소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요소는 뜨거운 것과 찬 것, 젖은 것과 마른 것 등처럼 대립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사이에 사랑과 조화를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조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자리에 있는 시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술을 창시했던 것입니다.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시인들은요, 아가톤과 아리스토파네스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해설이 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문장에 대한
건강이란 육체에 상반되는 구성 요소들 사이에 적절한 비례의 유지라는 믿음은 고대 의학에서는 상식이며, 이러한 믿음은 피타고라스의 제자인 클로톤의 알크마이온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고 사기질설의 형태로 중세 때까지 남아 있었다. 에리크스 마코스가 아스클레피오스를 우리들의 선조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의학의 보호신의 이름을 딴 아스클레피오스의 자손들이라는 명칭을 한 의학 길드의 구성원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설을 읽으면 좀 더 편해야 되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어갑니다. 따라서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의술은 전적으로 이 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음악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은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활이나 하프의 줄처럼 통일체는 변화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일치한다고 말했을 때 비록 말의 선택은 아주 나빴지만 아마도 헤라클레이토스도 이와 같은 말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화음이 불협화음이라고 하거나 또는 화음을 이루기 전에는 아직도 충돌하고 있던 요소들로 화음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음악의 기술에 의해서 처음에는 충돌하던 요소들이 다음에는 일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고음과 저음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각주가 또 있습니다. 좀 깁니다. 읽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통일체는 변화함으로써 그 자체와 일치한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주와 우주 안의 사물은 정반대의 긴장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의 이론을 가리킨 것이다. 이 진리에 대해서 그가 즐겨 든 예가 활로서, 활의 경우에는 활 시위와 줄이 동시에 정반대 방향으로 당겨지게 되는 것이다. 에리크스 마코스의 헤라클레이토스 비판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 전체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상반되는 것들의 공존을 주장하고 상반되는 것들이 서로 관계한다는 것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상반되는 것은 하나이며 동일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플라톤은 다른 곳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려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플라톤의 목적은 에리크스 마코스로 하여금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함으로써 그를 비꼬려고 한 것임에 틀림없다. 네, 플라톤이 조금 장난질을 했네요. 여기에 등장시켜서 조금 이렇게 비난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고음과 저음이 충돌하고 있는 한 고음과 저음의 일치는 불가능합니다. 화음은 조화이고 조화는 일종의 일치인데 조화를 이루지 못한 요소들이 충돌하고 있는 한 거기에는 일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듬이 빠른 음과 느린 곧 처음에는 충돌했으나 다음에는 일치하는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충돌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술이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도 서로의 사랑과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충돌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에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그 나름으로 하모니와 리듬이라는 영역에서 사랑의 원리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모니의 실제적 구성에서 사랑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랑의 이중의 성격이라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곡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하모니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멜로디나 운율을 이른바 교육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 리듬과 하모니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야 할 때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솜씨있는 예술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주제, 곧 만족시켜주고 보존해야 할 사랑은 아직은 덕이 모자라는 사람을 보다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들 목적으로 유덕한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갑시다. 이러한 고상하고 천상적인 사랑이며 하늘의 시인 우라니아와 관련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라니아는 아프로디테의 속칭이라고 합니다. 이어갑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사랑, 플립니아와 관련되는 사랑도 있으며 이러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사랑의 대상 선정에서 아주 신중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랑이 제공하는 쾌락을 엄중하게 선택해서 방탕의 기미조차 없게 해야 합니다. 여기 폴립니아는요. 이것도 폴립니아도 아프로디테의 속칭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글에 대한 설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악의 양식이 듣는 사람의 성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도 맛있는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식욕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용해서 병을 얻지 않고 그 쾌락을 즐기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적지 않은 기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사랑은 음악에서나 의술에서나 그 밖의 문제에서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고 이 말은 지상과 하늘 두 쪽에 모두 해당됩니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두 종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해의 네 계절도 두 종류의 사랑의 작용을 보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말한 요소들, 곧 뜨거운 것과 찬 것, 마른 것과 젖은 것 등이 절제 있는 사랑을 통해 합쳐지고 적절한 비율로 조화롭게 결합될 때 인간 그리고 그 밖의 동물과 식물은 번창하고 건강하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사랑이 득세하는 계절에는 광범한 파괴와 손상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아마 이제 다른 건 모르고 뜨거운 것과 찬 것 혹은 뭐 마른 것과 젖은 것 이건 음양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도 이러한 이론이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로 전염병과 그 밖에 많은 병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서리와 우박과 충해는 해충들로 인한 피해입니다. 충해도 이러한 사랑의 영향 밑에서 각 요소들이 무절제하게 서로 공격한 결과입니다. 별의 운행과 계절에 이러한 사랑이 영향을 미쳐서 일어난 결과를 연구하는 학문을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점의 범위에 드는 모든 재물과 행동, 이것은 신들과 인간의 상호관계라는 문제 전체와 관련되는 것입니다만 이게 중간에 설명이 있었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점의 범위에 드는 모든 재물과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있었고 사랑의 보존 또는 사랑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에서 그 행동의 대상이 생사를 불문하고 부모이든 또는 신들이든 간에 유덕한 사랑 대신에 나쁜 사랑을 만족시키고 존중하고 찬양할 때 모든 종류의 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두 종류의 사랑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점의 기능입니다. 점은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호의를 확고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점이란 것은 그 포인트, 피부에 나 있는 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fortune telling, 아마 운명을 말하는 것, 점성술이 될 것 같습니다. 점에서는 인간 생활에서 유덕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랑의 원리가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고 큰 힘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능한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보다 큰 힘을 가진 것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선을 목적으로 삼고 절제와 덕을 실현시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모든 행복을 마련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주인인 신들과 협조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를 찬양하면서 나는 몇 가지 점을 빠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더라도 그것은 고의로 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만일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리스토파네스, 자네가 보충해 주었으면 하네. 물론 에로스 찬양에서 자네가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 아니라면 말일세.
자, 이제 딸꾹질을 멎었으니 자네 차례일세.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차례가 되었는데 아리스토데모스에 의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시작했다고 하네. 그래, 딸꾹질이 멎었네. 재채기를 하니까 그때야 멋더군. 재채기와 같은 소음이나 간질간질한 감각을 원하는 것이 과연 나의 몸속에 있는 유독한 사랑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는 의아심을 갖고 있네. 어쨌든 자네가 가르쳐준 방법을 썼더니 딸꾹질은 당장 멎었네. 여보게 아리스토파네스라고 에리크시마코스는 말했네. 조심하게. 자네가 우리를 웃기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나는 자네 연설에 농담이 섞이지 않나 감시할 수밖에 없겠군. 그렇지 않으면 연설이 조용하게 진행되지 못할 테니까. 예, 아주 옳은 말씀이야. 에리크시마코스라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웃으면서 대답했네. 내가 말한 것을 취소하기로 하지. 내가 앞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감시하지 말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고 나의 뮤즈의 본성과도 일치하는 일일세. 그러므로 아주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일세.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대시로 있는 걸 넣어서 읽었는데요. 그걸 빼고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일세. 자네는 농담을 하고 그 결과를 슬쩍 회피하려 하는군. 아리스토파네스. 그러나 자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 연설하면서 이 점을 조심하고 명심해두게. 그러나 자네의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아마도 방해하지 않을 걸세. 알았네. 에리크시마코스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은 시작되었네. 내가 자네나 파우사니아스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리라는 것은 사실이네. 내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에로스의 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 그렇지 않다면 에로스는 가장 큰 사원과 재단 그리고 가장 큰 재물을 차지하고 있을 걸세. 그러나 에로스는 어느 신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차지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에로스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차지하고 못하고 있네. 에로스는 모든 신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호의적이고 또한 인간을 돕고 그 치유가 인류의 최대의 행복이 되는 우환을 고쳐주기도 하네. 그래서 에로스의 힘의 비밀을 자네에게 가르쳐줄 생각이니 자네도 자네 나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자, 우선 인간의 구조와 그 구조가 겪은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인간의 구조는 현재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3의 성이 있었습니다. 제3의 성은 남녀의 성을 모두 갖고 있었으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만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녀 동체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형태에서도 구별되는 성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름만이 남아서 모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완전한 원을 형성하는 이중의 등과 옆구리를 갖고 있어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4개에 다리가 4개였고 둥근 목에 똑같은 얼굴이 둘 있었고 두 얼굴의 머리는 공통되어 있었지만 얼굴은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도 4개였고 생식기도 2개였으며 나머지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똑바로 서서 앞쪽으로나 뒤쪽으로나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급히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는 8개의 팔 다리를 모두 사용했으며 공중제비하는 고개사가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제주넘기를 하는 것처럼 원형을 이루며 빨리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3가지 성이 있고 그것이 이러한 성질을 가졌던 이유는 원래 남성은 태양에서 생겼고 여성은 지구에서 태어났으며 남녀의 2성을 가진 성은 태양과 지구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달에서 생겼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이 둥근 모양을 가졌고 쇠퇴처럼 굴러다니게 된 것은 부모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과 정력은 그들을 아주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의 자만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공격했고 하늘에 올라가서 신들을 맹렬하게 공격한 에피알테스와 오토스에 관한 호메로스의 이야기도 이러한 존재를 다룬 것입니다. 네,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에피알테스와 오토스는 올림포스 산 위에 오사산을 쌓고 오사산 위에 펠리온산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려고 한 거인들이다. 그들은 아폴론에 의해 살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오랫동안 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들이 거인들에게 한 것처럼 번갯불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릴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오만함을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중간에 설명해 놔 있습니다. 만약에 번갯불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린다면 인류가 바치던 예배와 제물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제우스가 한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인류를 계속 존재하게 하면서도 그들을 지금보다 약하게 만들어서 나쁜 짓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소. 라고 제우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둘로 쪼개놓겠소.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지금보다 약해지고 동시에 그 수가 늘어남으로써 우리들에게는 더욱 이익이 될 것이요. 그들은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걷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방자한 기색을 보이고 조용하지 않다면 나는 그들을 다시 둘로 쪼개놓을 것이고 그들은 한 발로 깡총깡총 뛰어다니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인류를 마치 과일을 말려서 저장하기 위해 두 조각 내듯이, 또한 삶은 달걀을 머리칼로 두 조각 내듯이 인간을 두 조각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두 조각으로 쪼개 놓은 다음에 그는 얼굴과 반 조각이 된 목을 절단한 쪽으로 돌려 놓아서 이 희생자들이 양분된 증거를 똑똑히 보고 앞으로는 보다 온순하게 행동하도록 만들라고 아폴론에게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폴론에게 상처를 고쳐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은 얼굴을 돌려놓고 마치 졸라매는 끈이 달린 돈주머니처럼 가죽을 지금 배라고 불리는 곳에 모아놓고 배의 한가운데 구멍을 하나 남기고 단단히 묶어 놓았습니다. 이 구멍을 사람들은 배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수한 주름을 펴주고 구두성공이 마지막에 가죽의 주름을 펴기 위해 쓴 것 같은 연장으로 가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이전의 상태를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에는 배꼽 근처에 약간의 주름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원래 몸이 양분되었기 때문에 반쪽은 갈라져 나간 다른 반쪽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나게 되면 서로 얼싸안았고 그들의 그리움은 점점 커지기만 했으며 기아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태만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쌍 중에 한쪽이 죽고 다른 쪽이 남았을 때는 남은 쪽은 다른 쪽을 찾아내서 껴안았습니다. 네, 여기서 다른 쪽은요, 이것은 여성의 부분, 지금은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부분이거나 남성의 부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 죽어갔고 마침내 제우스가 자비를 베풀어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식기를 앞쪽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식기가 그들의 몸의 바깥쪽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도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메뚜기처럼 땅 위에 사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식기를 앞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제우스는 생식이 남성과 여성의 교접으로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킨 그의 의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곧 남자가 여자와 쌍을 이루면 아이를 낳게 되어서 종족을 유지할 것이지만 남자와 남자가 쌍을 이루면 어쨌든 교접의 욕망은 만족되므로 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하게 되고 생업에 열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서로 느끼는 선천적 사랑, 두 존재가 하나로 결합하고 인류가 상처를 고침으로써 우리들에게 옛날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각기 한 인간의 부신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인간이 양분되어 넙치와 같은 생태에 있게 된 결과이고 우리는 각기 자신의 짝이 되는 부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신이란 것은요, 각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그네가 어떤 집에 우연히 머물게 될 때 후일 그들이나 그들의 자손이 만나게 되면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기와 조각이나 뼈 조각이나 동전 등을 둘로 쪼개어 나누어 가졌는데 이를 부신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각주를 읽은 김에 얘기하면 지금 이 부분이 이 향연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왜 이성을 서로 그리워하고 찾는지, 그리고
자기 짝이라고 생각하면 껴안는지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향연의 플라톤의 향연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남녀동체라고 불리었던 두 성을 모두 가졌던 자의 반쪽인 사람들은 여자를 사랑하고 대부분의 간부들은, 여기서 간부란 얘기는 간사한 여자들입니다. 한문으로요. 간사할 간자에 이게 부부할 때 그 부자입니다. 대부분의 간부들은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여자도 마찬가지여서 여기가 아비부인가요? 아무튼 간부는 간통할 때 그 간자에 지아비 부자인 것 같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여서 이러한 여자들은 남자에게 열광하고 성적으로 난잡합니다. 여자의 성만을 갖고 있던 자의 반쪽인 여자는 여자에게 애정을 기울이고 남자에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끼리의 동성애자는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성만을 갖고 있던 자의 반쪽은 남자를 좋아하며, 말하자면 남자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소년 시절을 통해서 남자를 사랑하고 육체적 접촉에서 쾌락을 느낍니다. 이러한 소년과 젊은이들은 가장 남성답기 때문에 그들의 세대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수치를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라 기계와 남자다움과 억센 힘으로부터 나온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성에 속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이러한 소년들만이 어른이 되어서 공공의 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년으로 자라나면 소년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갖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의 천성을 극복하려면 관습의 강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남성끼리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소년 시절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헌신적이고, 성년이 된 다음에는 소년을 사랑하게 됩니다. 소년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다른 반쪽을 실제로 만난 행운을 맞이한다면 애착과 친밀감과 사랑이 합쳐져서 아주 압도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이러한 상은 실제로 잠시도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사귐을 통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면서도 일생 동안 반려가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육체적 쾌락이 다른 사람과의 사귐에서 이와 같이 강렬한 기쁨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에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구인가를 예감하고, 또한 누구인가를 막연하게나마 지향하고 있는 어떤 독특한 동경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함께 누워있을 때 헤파이스토스가 그의 연장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서 이 인간들아, 너희들은 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다고 가정합시다. 네, 여기서 헤파이토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로서 대장장이의 일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서 헤파이스토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고 가정합시다. 가능한 한 언제나 함께 있고 낮이든 밤이든 결코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냐? 그것이 너희들이 바라는 일이라면 나는 너희들을 녹여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게 해줄 용의가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줄곧 한 몸으로 살 것이고 죽을 때에도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운명에 너희들은 만족할 것인가? 또한 너희들의 그리움도 충족될 것인가?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욕망, 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앞으로는 두 몸이 아닌 한 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망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양분되지 않고 온전한 전체일 때의 상태, 즉 우리들의 원래 상태가 이러했다는 사실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며, 사랑이란 이러한 전체를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르카디아 사람들이 스파르타 사람들에 의해 분할된 것처럼
나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제우스에 의해 양분되기 이전에는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였습니다. 네, 각주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기원전 385년에 아르카디아의 도시인 만티네이아에 스파르타 사람들이 내린 처벌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이 도시의 장벽을 파괴한 다음 주민들을 네 촌락으로 분산하여 이주시켰다. 기원전 416년에 이 해에 아가톤의 비극이 당선되었던 해인 기원전 416년에 있었다고 하는 이 대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이지만 이 대화편이 쓰여진 연도에 대해서는 귀중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네, 좀 복잡하지만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 신들 앞에서 얌전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마치 부신을 만들기 위해 두 조각을 낸 주사위처럼 또 다른 두 조각이 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할 이유는 충분하며 우리는 콧날을 따라 수직으로 잘려서 묘비에 새겨진 반면상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또 반쪽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발이 되도록.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신 앞에서는 공손하게 행동하라고 타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나쁜 운명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에로스를 우리의 인도자요 우두머리로 받아들인다면 에로스가 우리에게 부여할 권능을 갖고 있는 축복조차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에로스에게 거역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에로스에게 거역하는 것은 신의 미움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에로스의 친구가 되고 에로스와 화목하게 지낸다면 지금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에게 속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에리크시마코스가 나의 연설을 조롱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파우사니아스와 아가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에리크시마코스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우사니아스와 아가톤은 틀림없이 이러한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온전한 한 남자의 반쪽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은 에로스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각자가 원래부터 자기에게 속한 짝을 스스로 찾아내는 데 있다고 말할 때, 요컨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있다고 말할 때 나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상태가 가장 좋다면 우리들의 현재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이 상태에 보다 더 접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은 서로 공감하고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랑의 대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신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마땅히 에로스여야 합니다. 우리를 우리와 닮은 사람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지금의 생활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에로스이고, 만일 우리가 신들 앞에서 공손하게 행동한다면 하늘은 우리들의 이전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우리가 축복받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확실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이것이 에로스에 대한 나의 연설일세. 에리크시마코스. 자네가 한 연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걸세. 내가 한 요청을 상기하고 나의 연설을 조롱거리로 만들지는 말고 남은 분들의 연설을 듣기로 하세. 나는 남은 두 사람이라고 말해야 옳았을 걸세. 아가톤과 소크라테스 선생님만이 남아있으니까. 알았네. 자네 말대로 하지. 라고 에리크시마코스가 말했네. 자네 연설이 상당히 재미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겠네. 사실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아가톤이 사랑의 문제에 대한 권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두 분이 지금까지의 여러 연설에서 한 말은 다 했다 생각하고 망설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을 걸세.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나는 두 분을 굳게 믿고 있네. 자네는 아주 잘 말했네. 에리크시마코스. 다시 읽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네요. 자네는 아주 잘 했네. 에리크시마코스.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네.
자네는 방금 자네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어. 그러나 자네가 현재 나의 자리에 있다면, 또는 더 나아가서 아가톤이 뛰어난 연설을 한 직후에 연설하게 될 위치에 있다면, 자네도 지금의 나와 마찬가지로 겁을 먹고 어쩔 줄 모를 것일세. 공치사를 하셔서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라고 아가톤이 말했네. 나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나의 웅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나를 당하게 만들 셈이시군요. 여보게 아가톤, 자네 연극이 공연되기 직전에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와서 구름같이 몰린 관중 앞에 섰을 때에도 당황하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던 자네가 우리들처럼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기억력이 아주 나쁜 사람일 걸세. 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군중들보다도 한 줌의 현명한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제가 무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시겠지요? 자네의 지성에 대해 손상이 되는 의견을 찬성한다면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를 걸세. 아가톤, 물론 자네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잘 알고 있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뿐일세. 자네가 알다시피 우리도 극장에 있었고 평범한 관중에 속해 있었거든. 그러나 자네가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리고 그들 앞에 의심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네는 아마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걸세. 그렇지 않은가? 네, 지금 이게 소크라테스의 말인데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지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스스로를 낮추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즉 현명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답입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다시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는 똑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네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지? 여기서 파이드로스가 끼어들어서 말했네. 여보게 아가톤,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대답하지 말게. 그는 대화 상대가 있기만 하다면, 특히 그 상대자가 잘생긴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든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네. 나 자신도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의 나의 의무는 에로스에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감시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에로스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일세. 지당한 말씀이야, 파이드로스 하고 아가톤이 말했네. 게다가 나의 연설을 방해한 것은 하나도 없네.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는 달리 많이 있을 걸세. 우선 나의 연설에 바탕이 될 원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연설한 사람들은 에로스 자신을 찬양하기보다는 에로스가 축복과 함께 인류에게 주는 행복만을 문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준 에로스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찬양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찬양을 받을 대상의 성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대상에서 생기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로스 찬양도 마땅히 이러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우선 에로스의 성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에로스가 주는 선물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모든 신들 가운데서도 에로스는 하늘의 질투를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의 질투를 받지 않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가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서 확실합니다. 파이드로스, 우선 그는 신들 가운데서 가장 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빨리 움직이는 노년 앞에서는 달아남으로써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에로스 자신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경우에는 노년은 의외로 빨리 닥쳐옵니다. 에로스는 노년을 증오하고 노년의 넓은 영역 안으로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젊은이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옛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점에서는 파이드로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에로스는 신들 가운데서 가장 젊으며 또한 언제나 젊고 옛날의 하늘에서 일어났다고
헤시오도스와 파르메니데스가 전하는 소요도, 만일 그러한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운명의 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에로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거세, 감금, 그 밖에 이와 같은 난폭한 행동은 만일 그때 에로스가 있었다면 신들 사이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거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제우스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자 아버지 크로노스를 거세하여 그 생식기를 바다에 던졌고 후에 거기서 아프로디테가 생겼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앞문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는 크로노스에 의한 우라노스의 거세, 키를로페스와 무장한 100명의 거인의 감금, 크로노스가 그의 자식들을 먹어치운 일, 제우스의 티탄들 사이의 전쟁과 같은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 현존하는 파르메니데스의 단편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의 이름을 든 것은 의심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랬더라면 모든 일이 지금처럼 평화롭고 화기애애했을 것이며 사실상 에로스가 지배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그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로스는 젊고 젊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민감합니다. 어떤 신이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는가를 묘사하려면 제2의 호메로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사랑의 신을 신성할 뿐만 아니라 민감하다고, 여하간에 민감한 발을 가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녀의 발은 부드럽고 그녀는 발로 결코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으며 부드럽게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다닌다. 그녀의 민감한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메로스가 여신에 대해서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곳을 밟고 다닌다고 말한 것은 나의 의견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에로스의 민감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생각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에로스는 땅을 밟지 않으며 또한 사람들의 머리도 밟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도 아주 부드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에로스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것 사이에 살고 움직입니다. 그는 인간의 성격과 영혼 속에 그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딱딱한 성질을 마주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고분고분한 성질을 찾아내면 거기에 거처를 정합니다. 이와 같이 그의 발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가 부드러운 것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것에 애착을 갖고 있으므로 에로스는 매우 민감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젊고 아주 민감할 뿐만 아니라 유연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형태가 딱딱하고 신축성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감쌀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영혼 속에 몰래 들어왔다가 몰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능가할 수 없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의 우아함은 그가 균형 잡히고 유연한 형태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기 중간 설명이 있습니다. 추하다는 것은 에로스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가 꽃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이든 영혼이든 또는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꽃을 피울 수 없거나 이미 꽃이 시들어가는 곳에는 에로스는 결코 거처를 정하지 않지만 꽃 피고 향그러운 곳을 보기만 하면 에로스는 그곳에 머무릅니다. 아직도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이 있긴 하지만 나는 이상으로 에로스의 아름다움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선하다는 것을 말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들과 인간을 다루면서 에로스는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또한 신들이나 인간도 에로스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동적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이 그에게 가해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폭력은 에로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에로스가 능동적일 때에도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에로스에게 즐거이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상호간의 동의가 있는 곳에서는 사회의 최고의 지배자인 법률이 무엇이 옳은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법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고르기아스의 제자요 수사학자인 알키다마스로부터의 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나왔던 그 문장이 인용이란 얘기입니다. 사회의 최고의 지배자인 법률이라는 용어가 인용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게다가 에로스는 자제력이 강합니다. 자제력이 쾌락과 욕망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쾌락도 에로스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쾌락이 에로스보다 약하다면 에로스는 쾌락의 지배자여야 하고 쾌락은 에로스의 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로스는 탁월한 자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덧붙여 용기에 대해 말한다면 에로스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보다 낫다고 합니다. 낫다는 얘기는 더 낫다, 좋다입니다. 더 뛰어나다. 여기 각주는요, 소포클레스의 티에스테스로부터의 인용입니다. 그 인용이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런 겁니다. 에로스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보다 낫다. 이어가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레스가 에로스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아프로디테의 애인인 아레스를 에로스가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힌 자보다 뛰어나고 따라서 다른 모든 존재들보다 용감한 자를 사로잡는 자는 만물 가운데서 가장 용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로스의 올바름과 자제력과 용기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그의 지혜에 대해 말할 차례입니다. 나는 에로스의 지혜에 대해 말하면서 아주 공평해야 합니다. 우선 에리크시마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이 가진 솜씨를 그의 지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에로스는 현명한 시인이 되어서 다른 시인들도 현명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전에는 미우스를 전혀 몰랐더라도 에로스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에로스는 모든 종류의 예술적 창조에서 뛰어납니다.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솜씨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거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생명체 창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랑의 지혜의 결과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장인의 탄생을 본다면 에로스를 스승으로 삼은 사람은 뛰어나고 유명해지지만 에로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뮤스들이 문학에서, 헤파이스토스가 대장장의 일에서, 아테나가 직조에서, 그리고 제우스가 신들과 인간의 통치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폴론도 욕망과 사랑의 인도를 받아서 궁술과 의술과 점을 발견했고 따라서 아폴론도 에로스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가라앉는 것도 에로스가 탄생한 다음의 일입니다. 중간 설명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추한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갑니다. 그 전에는 처음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하늘에서는 운명의 신이 최고였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무수하게 일어났다고 전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로스가 탄생하자마자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신들과 인간을 축복하는 모든 방식들에서 두드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드로스, 나의 의견으로는 에로스는 첫째로 아름다움과 선 자체에서 최고이고 둘째로 다른 사물에 있는 이러한 성질의 원인입니다. 나는 이 생각을 서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바다의 잔잔함을, 바람의 싸움을 멈추고 휴식을, 슬픔의 영원한 잠을, 이런 것을 주는 이는 에로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서먹서먹한 마음을 없애고 친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이도 에로스입니다. 그는 이러한 서로 간의 사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는 축제와 춤과 제사를 주재합니다. 그는 명랑함과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명랑함을 주고 무뚝뚝함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의 선물은 호의의 산물이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선물은 호의의 선물이고 악의의 선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쉽게 간청을 들어주고 매우 친절합니다. 현인은 그에 대해 사색하고 신들은 그를 찬양합니다.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축복을 받아 보물을 차지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는 우아함, 섬세함, 요염함, 온갖 고상함, 그리움, 그리고 욕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선량한 사람의 행복에는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나쁜 사람의 운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노고는 힘들게 일하는 겁니다. 노고에서, 공포에서, 욕망에서, 연설에서 그는 가장 좋은 안내자이고 병사이고 친구이며 구원자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질서를 수립했습니다. 노래를 인도하는 자 중에서 그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은 인도자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이 멜로디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모든 신들과 인간을 매료시킵니다. 파이드로스, 이것이 농담과 진지함이 적당하게 섞인 나의 연설입니다. 이 연설을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혼성곡으로서 에로스에게 바치게 해주십시오. 아가톤이 연설을 마쳤을 때 에라스토데모스에 의해 데모스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에라스토데모스에 따르면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젊은 시인이 그다운 연설을 했고 에로스에게도 어울리는 연설을 했다고 소리 높여 선언했다고 하네. 소크라테스는 에르크시마코스를 바라보면서 말했네. 아쿠메노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아직도 나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가? 아가톤이 훌륭한 연설을 해서 나를 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 나의 말이 틀림없는 예언이었음을 인정하게. 아가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예언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에리크시마코스는 대답했네. 그러나 선생님이 당황하신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나? 방금 들은 것과 같은 훌륭하고 특색 있는 웅변을 듣고 나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의 연설의 첫 부분은 그 다음 부분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의 아름다운 말과 구절들은 누구도 숨을 죽이지 않고는 듣지 못할 것일세. 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한 수준의 연설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달아나고 싶을 뿐이었네. 아마 도망갈 만한 곳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을 걸세. 아가톤의 연설은 나에게 고르기아스를 생각나게 했고 나를 호메로스의 글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네. 나는 아가톤이 두려운 연설자 고르기아스의 머리를 내게 보내는 것으로 그의 연설을 끝내서 나를 돌처럼 말을 잃게 만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네. 네, 지금 어려운 얘기죠. 그러므로 밑에 설명했습니다. 오디세이아 11, 632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11장 632절인 것 같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죽은 자들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할 때 페르세포네가 고르곤의 머리를 보내서 자기를 돌로 변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다고 한다. 고르곤은 그 머리칼이 뱀이어서 그 머리를 보는 사람은 돌로 변한다는 전설상의 괴물이다. 유명한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와 고르곤을 관련시키는 것은 이 비슷해서 말장난을 한 것이다. 네, 우리가 동이의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장난을 지금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에로스를 찬양하러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았고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어떤 대상을 찬양하는 정당한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사랑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던가를 깨달았네. 이게 지금 계속 소크라테스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찬양하기로 한 대상에 관해 진실만 말하면 올바르며 그 진실이 우리가 가장 좋은 점만을 골라내서 가능한 한 예술적으로 정리하기만 하면 되도록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어리석었네. 나는 에로스의 참된 성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연설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만만했었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어떤 대상을 찬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정당한 방법은 찬양의 대상에서 정말로 그 대상이 그러한 성질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성질을 돌리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네. 그 대상의 그런 성질을 돌리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중요한 일이 아닐세. 사실상 우리가 제안받은 일은 우리들 각자가 에로스를 실제로 찬양하기보다는 찬양하는 채 하면 되는 것이었네. 여러분이 온갖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것을 에로스가 보증하게 한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또한 여러분 나름대로 에로스의 성질과 그의 활동의 결과를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세. 에로스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들 중에 에로스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은 신으로 보이게 하고 여러분의 천사를 아주 훌륭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사를 아주 훌륭하고 엄숙한 말로 들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일세. 정당한 방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무지 때문에 나도 가담하겠다고 동의하긴 했지만 약속을 한 것은 나의 혀이고 나의 마음은 아닐세. 네, 이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있습니다. 플라톤은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토스에 나오는 나의 혀는 맹세했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도 맹세하지 않았다는 구절을 이용하고 있다. 이 구절은 유행어가 되었고 아리스토파네스가 에우리피데스에 반대하며 개구리들은 또 책 이름입니다. 사용하여 커다란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역석은 하찮은 것일세. 이러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면 나는 찬양을 할 수 없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일세. 만일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나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네. 나만은 여러분의 연설과 경쟁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웃음거리가 될 걸세. 파이드로스, 내가 제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연설도 다시 말하면 에로스에 관한 진실을 평범하게 말하고 그것도 순간적 충동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용어와 구절들을 사용해서 말하는 연설도 쓸모가 있을지를 잘 생각해보게. 파이드로스와 다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설하라고 말했다네. 그래서 그는 말을 계속했네. 파이드로스,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아가톤에게 몇 가지 사소한 질문을 해서 동의를 얻는 것도 허락해주게. 좋습니다. 라고 파이드로스는 말했네. 마음대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네. 네, 이제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 후에 본인이 사랑에 대해서, 즉 에로스에 대해서, 사랑을 주관하는 신 에로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는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